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에 묶인 돈 결자금 필요 없나? 2. 미 국방부. 한국 이미 엑스 놈들아. 3.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이 개발 중인 4세대 스텔스 전차 극비사 밝혀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몇 달 전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하이마스, HIMARS 시스템을 도입하여 러시아의 점령 지역을 하나씩 탈환하는 데 성과를 거두면서 이전과는 다른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사용하는 로켓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0km 이상의 장거리 사격이 가능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최첨단 감청 장비를 통해 전달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탄약고와 군수물자 저장고, 그리고 전략적인 자산이 은폐된 장소를 정밀 타격함으로써 러시아군의 보급 라인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전선을 밀고 들어가며 개전 이후 사상 최대의 영토를 탈환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개전 초기에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주목받았지만 현재는 하이마스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의 주력 무기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이마스의 장거리 사격 능력과 정보 수집 및 타격 정밀성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략에 혁신을 가져다 주었으며 향후 전쟁의 결과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이마스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상황인데요. 특히 제블린을 이용해 러시아군의 탱크 절반은 가동 불능 상태가 되고 나머지 절반은 우크라이나 측이 노획하여 러시아군은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T-62 전차까지 동원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T-62 전차는 이름 그대로 1962년도부터 실전에 투입된 유물에 가까운 전차입니다. 이런 구식무기까지 꺼내 들었다는 건 그만큼 러시아의 군수물자 보급이 어려울 뿐더러 군사 장비 생산 속도가 손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술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적 열세에 밀리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과 전면 대결을 최대한 피하고 원거리에서 드론을 띄워 러시아군의 병력과 장비를 확인한 뒤 그에 맞는 대응을 통해 압도적인 교전비를 쌓아왔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감정 정보도 도움이 되었지만 실제 전장에서의 드론 효율성이 명백하게 입증되면서 현대전의 미래는 드론에 달렸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크게 당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더욱 까다로운 드론을 들여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란의 카미카제 드론입니다. 중동에서 유일무이한 패권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진 이란은 몇 년 전부터 공개적인 핵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왔고, 그 결과 이전부터 사용하던 서방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지 못해 군사력 발전이 더디게 되었습니다. 특히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친서방국이던 이란은 F-5 프리덤 파이터부터 F-14 톰캣 전투기 등 미국산 전투기가 주류를 이뤘고, 미제 수송기와 VIP 전용기부터 상당수의 헬기까지 미국산이었는 데다 장비의 수명이 다해도 대체제가 없어 지금도 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육군이 운용 중인 탱크의 500대가 미국산이며 이를 메꾸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제 방산 장비를 도입하고 있지만 중동에서 이란과 경쟁하는 이스라엘과 사우디 등이 미국제 최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군사적 열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전통적인 군사 장비로 승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란은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면서 국방 노선을 바꿨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을 핵 개발을 완료하는 것과 공격용 무인기와 드론을 적극 활용해 방산 장비의 열세를 뒤집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것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카미카제 드론인데요. 기존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이던 드론은 주로 정찰용으로 사용되면서 러시아군의 전략자산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가벼운 무장으로 매복해 있는 적과 군사 장비를 타격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이란의 카미카제 드론, 일명 샤헤드 드론은 전혀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핵심 전략 장비를 발견하면 위치를 보고하거나 분석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돌진하여 목표물을 가동 불능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이런 이란의 카미카제 샤헤드 드론의 성능에 감탄하며 대략 3,000개 이상의 주문을 했고 이미 상당량의 샤헤드가 우크라 전장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이마스에 크게 당한 러시아군은 이란의 샤헤드 드론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라며 들떠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드론 투입 직후부터 우크라이나의 도시 탈환 소식이 주춤해지고 피해 소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이란의 샤헤드 드론은 5대에서 10대가 편대 비행을 하며 크기가 매우 작고 저공 비행을 하기에
방공 레이더의 인식이 잘 안되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작전에 적극적으로 투입한 직후에 러시아의 천적으로 불리던 하이마스도 일부 타격을 받아 전투 불능이 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발전시설과 철도부터 고속도로까지 군수물자가 지나다니는 경로에 큰 타격을 입었고, 특히 발전시설이 공격받아 우크라이나 국가전력망의 3분의 1가량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란은 이런 드론을 매달 8,000기 이상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엔진과 날개부터 중요 부품들은 전부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군 당국에서 이란산 드론의 원가는 대략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다른 방어용 무기에 비해선 매우 저렴합니다. 특히 한번 출격하면 다시 복귀하지 않고 적 기지에 타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작전 반경이 다른 무인 항공기 UAV에 비해 2배 이상 깁니다. 무려 1000km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대가 편대 비행하면서 한 곳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전략으로 미국의 최첨단 정밀타격 크루즈 미사일인 토마호크 미사일과 비슷한 파괴력을 지닌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격 측면의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데요. 토마호크 미사일은 평균 200만 달러, 우리 돈 20억 원 수준이지만 이란의 샤헤드 드론은 비싼 모델이 2만 달러, 우리 된 2천만 원 수준으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보다 100배나 저렴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구원자로 등장하며 대전차 미사일로 알려진 제블린 미사일은 의외로 드론을 조준하고 격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이란의 무인 드론을 추적해 격추시킬 수 있지만 미사일 단가로 인한 가격 차이가 너무 나기에 교전비가 맞지 않아 쉽사리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제블린 미사일이 한 발당 1억 원 이상 하는 반면에 샤헤드 드론은 2천만 원 수준입니다. 기존에 1억 원짜리 제블린으로 50억에서 100억짜리 전차를 잡아왔던 상황이기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차를 상대로 압도적인 교전비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매달 8,000대씩 생산되는 벌떼같은 드론 때문에 매달 생산량이 150대밖에 안 되는 제블린 미사일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파죽지세로 전진하던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정체된 상태이며, 보다 못한 UN 안정보장 이사회 안보리에서 이란제 카미카제 드론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군에 카미카제 드론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란을 더욱 강하게 제재하기 위한 방안에 착수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이란의 군수물자 공급 계약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지난 9월 계약으로 3,000대의 샤헤드 드론과 사거리 300km에서 700km에 달하는 이란산 단거리 탄도미사일 파테 110과 졸파가르에 러시아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란은 샤헤드 사용법을 전수하기 위해 러시아군의 무인기 작전을 지원할 교관과 기술 인력을 파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기존의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의 군수물자를 지원하며 도와주고 있지만 러시아에 도움을 주는 이란을 어떤 명분으로 제재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는 2015년 UN 안보리에서 의결된 2231회 이란의 핵개발 제재 결의안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이란이 핵개발을 진행하자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마저 나서서 이란을 제재하는 방안에 서명한 적이 있기에 이번에 이란의 러시아를 향한 군수물자 수출은 이란 제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을 주도로 상임이사국들과 유럽연합은 이란을 제재하기 위한 카드로 한국의 돈결자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당시 이란은 서방과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공동계획 JCPOA에서 탈퇴했는데요. 그 순간 트럼프 행정부에선 이란의 해외자금을 전부 동결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는 한국의 동결자금으로 무려 70억 달러, 우리 돈 10조 1천억 원이 넘는데요. 이란이 전 세계에 묶인 120억 달러의 절반이 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서방 국가들이 이란 측에게 국제적 합의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위반한다면 한국에 묶인 동결자금을 해제해주지 않겠다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의 석유 판매 대금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묶여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의 이란산 석유 수입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국제제재가 있기 직전인 2017년엔 한국의 원유 수입 비중에서 이란산 석유가 차지하는 순위는 3위를 기록하는 등 이란에게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었습니다. 특히 원유 상태의 석유를 정제하여 휘발유, 디젤, 항공유 등 고품질의 정제유를 생산하는 한국은 3대 유종에 비해 낮은 품질의 이란산 원유를 저렴하게 수입해
고부가 가치 정제유로 정유 과정을 거친 뒤 전 세계에 수출하며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이 석유화학 분야에 강점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자금이 막혀버린 이란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동결 자금을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핵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 또는 감축하겠다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언제나 말뿐인 상황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란 측은 핵 합의를 복귀할지 여부를 두고 미국과 상당한 공동 이해 가지를 공유하고 있다며 동결 자금 해제에 진전이 있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번에 러시아를 향한 카미카제 드론 판매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출이 서방에게 포착되면서 동결자금 해제에 커다란 걸림돌이 생기게 된 상황입니다. 산유국인 이란은 다른 중동 국가들처럼 풍요롭지 못하고 커다란 경제적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제재로 인해 경제가 완전히 고립되어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수준에 놓였는데요. 특히 가전제품과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서 자급자족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한국산 생활 필수품의 부재는 이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란이 제재를 받기 이전까지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듯 한국산 전자제품과 가전제품 등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란이 지금처럼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동결자금 해제는 커녕 제재가 계속되어 이란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이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한 고체면류 우주발사체입니다. 전국에서 관측 가능했던 만큼 많은 분이 목격하셨을 텐데요. 발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는 물론 국방부에서도 어떠한 사전 고지 없이 시험 비행을 진행하는 바람에 한때 미사일 오발이다. 북한의 미사일을 우리 군에서 공중 묘격한 거다. 심지어 UFO다. 라는 주장이 나올 만큼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다렸다는 듯 수십 개의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면류 우주발사체에 대한 온갖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덕에 이제는 많은 분이 고체면류 우주발사체 시험 비행을 한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돌발 이벤트쯤으로 기억하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꺼리튜브에서는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던 한국형 고체면류 무주발사체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벼르고 별은 대한민국의 통쾌한 대역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0몇 년을 은밀하게 준비한 역대급 한방이 드디어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요. 그 시작이 바로 고체면류 우주발사체입니다. 사실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시지만 고체면류 무주발사체는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고체면류 우주발사체는 이미 지난 2022년 3월 30일에 1차 시험 비행을 진행했었는데요. 결과는 당면이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국내에서조차 큰 화제가 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그야말로 입에 개거품을 물며 발작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부터 한국은 이런 위험한 기술을 가져서는 안 되는 나라다. 일본도 2013년은 되어서야 고체면류 로켓인 입실론을 발사했는데 한국이 벌써 고체면류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을 리 없다. 등 어처구니가 없는 망발을 쏟아냈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대한민국의 우주기술 성장을 먹재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작질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다름 아닌 한미미사일 지침인데요. 1970년대 한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게 되자 미국은 물론 소린,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이 은밀하게 핵무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련, 중국, 일본 입장에서는 경계 대상 1호 골칫더미 한국이 군사력이라는 힘까지 갖게 되면 정말 사달이 나겠다고 판단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 중국을 상대로 친중 외교를 펼치던 미국이 가세하면서 한국이 군용 미사일과 민간인 우주 발사체 개발까지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체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강대국들의 이권을 위해 힘없던 한국을 제물 삼아 상호 간의 정치 노름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소련은 망했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막화하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차츰 완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끝까지 반대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수준 미달 군사력을 생각하면 그나마 한국과 대등한 대결을 펼칠 수 있는 집단은 해상자위대뿐인데요. 일본 내 전문가들조차 한국군의 상륙을 허락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민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사일 전력까지 확보한다면
일본은 쪽도 못 써보고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니 일본에서 탄도미사일의 기반이 되는 우주 기술을 한국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을 쓰며 반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 따위야 신경 쓸 바가 아니고 결국 한미 미사일 지침은 2021년 완전 폐지를 맞이했습니다. 힘이 없어 맺어야 했던 족쇄가 드디어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작 1년 만에 한국은 3월 고체멜리오 무주발사체 1차 비행 시험, 6월 누리호 발사 시험을 연달아 성공시켰고 마침내 12월 고체멜리오 무주발사체 2차 시험까지 성공했는데요. 사실 머리카락 하나 굵기 정도의 모차에도 사업이 좌초되는 우주 기술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마치 이런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특히 가장 최근의 고체멜리오 무주발사체 2차 시험 비행은 한반도 전역뿐만이 아니라 중국 선양시와 하얼빈시 등을 포함한 동북 삼성 일부 지역, 러시아 프리모의 남부, 일본 규슈와 도쿄 등에서도 관측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기술 성장을 압박했던 나라들을 난리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 입장에서 지극히 당면한 일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탄도미사일 기술을 차고 넘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굳이 공개해서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대신 힘을 숨기고 있었을 뿐인데요. 오히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가림막으로 사용해서 한국의 진짜 저력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체멜리오 무주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의 기술과 매우 흡사합니다. 고체멜리오 무주발사체에 의성이 아니라 탄두를 탑재하면 그대로 ICBM이 되는 건데요. 물론 우리 군에서는 ICBM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재도입 기술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체멜리오 무주발사체가 ICBM을 면상되게 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고체멜리오라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우주 발사체는 고체멜리오와 액체멜리오로 나뉩니다. 일례로 누리호가 사용한 건 맥체멜리오인데요. 액체면류는 밸브를 잠그는 것만으로도 작동을 멈출 수 있고 재점화까지 가능합니다. 또 추력 제어가 쉽기 때문에 발사체 하나가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발사체 엔진을 만드는 게 복잡하고 발사 직전에 수시간 동만 액체면류를 주입해야 됩니다. 액체면류의 산화제가 발사체를 부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즉 군사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어느 나라에서 적군이 몇 시간이나 면류를 주입 중인데 보고만 있을 리 없습니다. 모직 북한처럼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액체면류 미사일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는 고체면류를 제어할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고체면류는 미리 충전해 둘 수 있기 때문에 발사 준비 시간이 굉장히 빠르지만 한번 불을 댕기면 추력을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목표한 궤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처 대응하기 전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만 확보할 수 있다면 군사용으로 최적인데요. 한국은 다름 아닌 이 고체면류를 이용한 우주발사체의 시험에 성공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원했던 목표 궤도에 정확히 만착시켰습니다. 주변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한국은 이미 현무사를 개발하면서 ICBM급 발사체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무 41은 2.5톤 이상의 탄두로 최대 800km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고체면류 우주발사체 엔진 한 개의 추진력은 이미 현무사 이상의 수준으로 엔진 하나하나가 사거리 3000터부터 5500km급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과 동급입니다. 그동안 일반 지면을 180m 이상 관통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강력한 위력을 자랑했던 현무사의 비밀이 밝혀진 건데요. 고체면류 우주발사체의 사거리를 5500km라고 가정하면 시험 발사 장소민 태안을 기준으로 중국 전역을 사거리 내에 둘 수 있고 러시아 또한 절반 이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이러니 북한, 중국, 일본이 한마음 한뜻으로 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체면류 무주발사체의 시험 일정을 굳이 공개하지 않고 밤에 발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미리 일정을 발표하면 또 한미 미사일 지침 같은 얼토당토 않는 견제가 들어올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일단 쏘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충분한 힘을 가졌습니다. 마치 고체면류 무주발사체가 상승 단계에서 신묘한 빛을 냈던 것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는 황혼현상으로 미난 굉장히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밤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층권에서는 아직 해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사체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어두워 보여도 뒤에서는 누구보다 찬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고체면류 무주발사체처럼 대한민국과 시청자 여러분의 2023년이 빛나길 바라겠습니다. 국방력은 보유만으로 전쟁을 억제하기 때문에 일단 과하다 할 만큼 충분히 보유해야 합니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세대 교체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 전쟁 여파로 방산 수출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현명한 R&D로 다음 세대까지 평화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초대박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 기갑부대가 크게 요동칠 것 같은데요. 폴란드를 공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경에서 대기하던 폴란드 기갑부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접한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월경지 칼리닌그라드 인근에서 폴란드 기갑부대의 움직임이 꾸준히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폴란드가 나토를 설득해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도 연출됐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미국이 중재에 나서면서 빠르게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걱정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사실 폴란드군에게 충분한 전차가 없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판 T-72인 PT-91 트바르디를 비롯한 수백여 대의 전차가 우크라이나로 넘어갔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갑부대가 사용할 전차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 전차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게 무려 1000대의 전차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올해에만 10여 대의 K2 전차를 넘기고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아무리 빨라봐야 내년은 돼야 기가몇안 분량의 전차가 폴란드에 넘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훈련과 배치 등 여러 소요를 생각하면 폴란드 기갑부대가 공격이 가능한 강력한 부대로 재탄생하는 데는 아무리 빨라봐야 3터부터 5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러시아를 공격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걱정은 그다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걱정도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따져봐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차기 전차의 구체적인 스펙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대한민국 기갑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차들로는 현대전과 다가올 미래전에서 완벽히 적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언덕도 못 오르는 패급 전차인 M48 패트는 둘째치고 최초의 국산 전차 K1만 하더라도 당장은 개량을 통해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지만 10년만 지나면 더 이상 주력으로 써먹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기술이 적용된 첨단 전차의 설계와 개발이 매우 시급한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차기 전차에 대체 뭐가 달려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차세대 전차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스펙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 전문가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모든 무기를 압도하는 만능 무기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제블린 만능론과 전차 무용론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게릴라들을 무시하고 대규모 기갑부대를 수도 코앞까지 진격시켜 우크라이나를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락타르 TB2 드론을 중심으로 드론 만능론이 퍼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전차와 장갑차를 폭죽처럼 터뜨리는 것을 보니 드론이 최고인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러시아군이 방공부대를 전진 배치하고 막강한 포병을 이용한 화력전을 시작하면서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대신해 포병이 전과를 올리자 역시 포병이 전쟁의 신이라면서 포병 만능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원한 M777 견인포와 유럽 각국이 지원한 AHS 크라프, 세자르, PGH-2000 등 각종 포들로 세간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가 공급되면서 탄약고가 날아간 러시아 포병의 전력이 급격히 약화됐고 우크라이나 역시 자국산 탄약을 전부 사용하고 서방의 지원에 의존하면서 포병 화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전선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전쟁이 과거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초장기 소모전이 된다는 관측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관측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9월 초 우크라이나군이 9,000명의 기갑부대가 주도하는 대규모 기갑부대로 하르키우주의 점령지를 불과 열흘 만에 탈환하는 엄청난 전과를 거뒀습니다. 미국의 첨단 자산의 지원을 받았지만 작전 방식 자체는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정립된 전형적인 기갑 돌파였는데요. 이렇게 기갑이 다시 가치를 증명하자 이번에는 역시 기갑이 최고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9월 중순부터는 러시아의 방공포대를 무력화한 대방사 미사일함,
미사일이 고갈된 러시아군이 이란에게 구걸에 받아낸 샤헤드 136, 샤헤드 136을 잡기 위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아이리스-T와 NASAMS 등이 게임 체인저 무기로 지목됐는데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전쟁의 향방을 완전히 바꾼 만능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정 무기가 성과를 보이면 곧바로 대응책이 나오며 모든 무기가 일장일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요즘 세계 각국의 군대들은 여러 무기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에 국방 예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우리 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차분히 미래전에 맞춰 군대를 육성할 수 있는 타국과 달리 북한, 중국 등 적선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유지하면서 미래 전력도 개발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여러 단계에 걸쳐 아주 세심하고 철저한 계획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기감전력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사일 만능론이 우리 군에서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정밀 유도무기 PGM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이래로 미사일 만능론자들은 줄곧 대한민국 국군에 강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현대전은 미사일 전쟁이라는 편향된 논리로 첨단 보병 장구와 최신의 전차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보다 현무 한 발을 더 배치하는 게 낫다며 장구 개선과 전차 추가 양산에 반대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난 수년에 걸쳐 우리 육군 기갑전력은 꾸준히 약화됐습니다. 일례로 국군의 최신의 전차인 K2 전차의 추가 양산은 파워팩 문제와는 별개로 같은 예산이면 아파치 헬기나 MLRS 전력을 강화하는 게 낫다는 명분으로 수차례에 걸쳐 도입 물량이 칼질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K2 전차의 국내 도입량은 2022년 11월 현재까지 300대도 되지 않습니다. 4차 양산 물량이 알려진 대로 100대 이상으로 생산된다 할지라도 겨우 400대를 넘기는 수준에 불과한데요. 사실 이 전력으로는 7기동군단이 운용하는 전차 전력을 K2 전차로 교체하기도 빠듯합니다. 이 때문에 아직도 일부 부대들에서는 1960년대 도입된 패튼 전차의 병사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패튼 전차는 여러 차례의 개량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신형 전차에 비해 열등한 장감과 화력을 보유해 전면전에서는 도저히 써먹기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단종된 부품이 너무 많아서 엔진 수리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KM을 갈 때마다 전차가 멈춰서고 자그마한 언덕조차 제대로 넘지 못하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 이건 전차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이런 폐급은 고정식 포대로도 써먹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이 때문인지 과학화 훈련단에서는 훈련용으로 사용되던 패튼 전차 중 상당수가 불곰 사업으로 도입된 러시아의 T-806로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서도 그간 무시받던 기감전력의 부흥을 위해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차기 전차 K3의 개발인데요. 현재 군에서는 여러 기술자와 기감 장교들이 미래전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최강의 전차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동시에 급격한 단가 상승을 막고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갖춰야 쓸만한 무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도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고심이 상당한데요.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K3 전차의 확실한 재원은 확보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애당초 확정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대략적인 윤곽조차도 특급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공개 정보를 통해 군사 전문가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대략적인 운용 요구 성능, 즉 ROC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화력, 방호, 네트워크, 기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화력입니다. 앞으로 개발될 전차들의 주포는 현세대 전차의 전면 장갑을 확실히 관통할 수 있고 차세대 전차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운동 에너지 K를 기준으로 균질 아변강판 RHA 1000mm를 관통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형탄을 개발하거나 상부 장갑을 노릴 수 있는 타버텍 방식의 특수 전차포탄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전차포의 구경을 높여 기본 관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휴행탄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휴행탄수는 전시 상황 시 휴대해야 하는 탄수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혁신론자들은 기동체계의 혁신을 통해 휴행탄수를 늘리고 추가적인 공격수단을 확보하자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소연료전지 체계인데요. 디젤 엔진을 수소연료전지로 교체하면
디젤 엔진과 연료가 차지하던 공간보다 훨씬 적은 공간만 사용해도 기동 체계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무 궤도나 개선된 유압식 현가장치 ISU를 사용해 기동 체계의 중량도 줄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공간에 추가적인 탄약과 수직 발사대 같은 새로운 무기 체계를 넣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직 발사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블린이나 현궁 같은 3세대 IR 추적 대전차 미사일을 대체할 차세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해 전차포로 공격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적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또 능동방어 체계의 치명적인 단점인 요격탄 부족도 해소할 수 있다는데요. 비교적 멀리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은 수직 발사관에 요격 미사일을 탑재해 대응하면 취약한 전차 외부에 요격탄을 덕지덕지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차 외부의 여유 공간에는 적을 탐지할 고성능 열상과 AESA 레이더, 적의 열추적 미사일을 교란하는 DIRCM 등 각종 탐지 센서와 다역력 연막탄 등 소프트 킬 체계를 더해 전차의 다층 방어를 구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방어력이 정말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처럼 다양한 센서를 장비해 탐지 능력이 강해진 전차에 다수의 카메라를 달면 증강현실, AR, 과가상현실, VR을 결합한 혼합현실, MR을 병사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병사들은 이 혼합현실을 통해 비좁은 전차 안에서 자유롭게 밖을 보며 마치 야외에서 싸우는 것처럼 탁 트인 시야로 전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전차의 생존성을 크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F-21 보라매에 쓰려고 개발한 저피탐 안테나, 병사에게 지급된 네트워크 장비와 연동이 가능한 개선된 전장관리 체계가 적용되면 모든 전차가 서로의 위치와 남은 탄약, 부대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완벽히 네트워크화된 무적의 전차 군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허황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대부분의 기술들은 이미 한국이 확보했거나 개발 막바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수소연료 전지는 이미 K808 장갑차에 적용해 테스트가 한창이며 개선된 ISU와 고무궤도, AESA 레이더, 저피탐 안테나 등 이야기 속의 모든 기술은 이미 현실에 구현된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전차의 성공 여부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어떻게 잘 통합해 성능과 가격을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디 우리 개발진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그 어떤 위협에도 대한민국을 든든히 지켜줄